자, 벌써 21년 3월 14일,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네요. 법인세 신고,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서 개별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쭉 한번 훑어보는 걸로 해서 빠르면 20분, 늦으면 30분 걸릴 것 같아요. 우선 이 자료는 공인회계사 감사반 연합회에서 만드는 자료예요. 만드는 자료, 거기다가 제가 좀 첨가하고 해서 만드는 겁니다. 요거만 가지고도 웬만한 세무조정 또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중소기업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법인세법 13조 과세표준 조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소기업,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 두 번째 줄 끝에 있죠. 두 번째 줄 끝에 그 이월결 승금 공제에 관련돼 나오는데 100분의 60을 공제하는데, 조특법 6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여기서부터 법인세법은 다 중소기업이에요. 법인세법에 나오는 중소기업은 조특법 6조 1항의 중소기업이다 이거죠. 그 중소기업은 100분의 100을 다 공제할 수 있죠, 이월결 성금을.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은 다시 조특법 6조 1항으로 가야 되는데, 조특법 6조 1항에서는 다시 조특법 시행령 2조의 중소기업의 범위에다 다시 유임해놨죠. 첫 번째,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정하는 규모 기준. 매출액이 되게 좀 우리 거래처로서는 꽤 크죠. 그러니까 뭐 10억에서부터 뭐 100억 이렇게 있으니까 120억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보면 되고, 일단 두 번째, 그러게 네 번째 중간에 생략하고요.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업종, 주된 업종,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을 하지 않는 업종.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6조 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조특령 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업종이 다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는데, 소비성 서비스업, 주로 이제 그 단란주점 몇 가지를 빼고서는 다 개요. 그렇게 일단 그 법인세법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는 거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홈택스에 있는 신고 도움 자료를 반드시 검색해서 확인해보고 반영할 건 반영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 작성이 끝나면은 자기 검증 검토 서식이 있는데 전자 제출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자기 검증 검토 서식은 법인 조정으로 가서 전자신고 자기 검증 서식 1, 2가 있는데 한 18가지가 있죠. 해당되는 것만 검증해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의할 점은, 신설법인은 월할 상각하는 게 있어요. 가령 7월 달에 개업을 했다. 12월 말 법인인데 7월 달에 설립이 됐다. 그러면은 접대비나 감가상각비를 6개월치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세액도 6개월치가 세액이 나오면 그것을 12월로 다시 환산했다가 세율 계산해서 다시 6개월로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해서 1억을 벌었다면은 1년 했으면 2억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환산한다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이 감가상각 내역연수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감가상각 내역연수 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산할 때 중요한 것은 지난 2021년이나 뭐 또 그 이전 거에 대해서 경정 청구를 했다거나 수정 신고를 했다거나 하면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잊지 말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뭐 세금이 추징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견하는 방법은 예금 통장을 잘 정리하면 대부분 해결된다고 보여지죠. 다음 두 번째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서와 부속 명세서를 제출한다. 홈택스에서 PDF 파일로 전자 제출할 수 있죠. 신고기한 종료 10일 이내 하는데 뭐 이달 안에 다 하는 게 좋죠.
누가 해야 되냐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 해야 되고,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들 있죠. 뭐 유한회사나 이런 법인들은 직전 연도에 자산 총액이 100억 이상이면 또 마찬가지로 제출해야 된다. 또 당해연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수익 금액이 30억 이상인 업체는 결산보고서와 부속명세서를 PDF 파일로 다시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회계감사,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현금 흐름표도 제출해야 되죠. 현금 흐름표도. 그 관련 조항, 법 조항은 거기다 차에서 정리해 놓은 거죠. 다음 2의 2로 가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이 전자신고를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를 반드시 서면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서면 제출. 대표자가 서명하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현금 흐름표도 제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물론 뭐 전자공시 시스템에 나오긴 하는데 제출하게 돼 있네요. 세 번째 중요한 거죠.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에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 법인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한두 군데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과태료가 적게 나와도 몇백만 원 단위니까 잊지 말고 해야 돼요. 사업년도 종료 후 6월이니까 6월 달까지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명세, 영업소 현황 등을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 해외 부동산 등 뭐 직접 투자도 마찬가지죠. 2억 이상이면은 네 단계죠. 취득할 때, 그 취득해서 투자 운용, 즉 뭐 임대도 마찬가지죠. 할 때, 팔았을 때, 그리고 작년에 바뀌었나요?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해마다 제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 보유 현황까지 제출하니까 과태료가 10%인데 상한선이 없었는데 상한선을 1억으로 했죠. 두 번째, 해외 부동산 취득가액이 2억 미만이더라도 처분가액 2억 이상인 경우에는 해외 부동산 명세를 제출해야 된다. 2억 이하도 아예 제출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기부금 2월 공제가 10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된 것들은 10년이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이제 2019년 법인세 신고 때부터 적용됐고, 이때 이제 2월 기부금을 먼저 하느냐, 당해연도금을 먼저 하느냐인데, 이것이 2020년 신고,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였었죠. 2020년 지난번 신고부터 2월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게 돼 있었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기부금 한도 계산 시 2월 결손금은 60%만 공제한다, 그런 얘기죠. 다섯 번째, 2월 결손금 보도록 하죠. 이번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작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것부터는 15년으로 바뀌었죠. 또 이제 어떻게 됐든 뭐 예전에는 5년짜리도 있었는데 5년, 10년, 15년이 다 경과해도 공제를 못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산 수증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에다 그거를 뭐 결국 공제하는 거죠. 보전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2월 결손금 있으면은 아무리 오래됐어도 20년, 30년 됐어도 장부에 우리가 결손금 명세서에 표시해 놔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5년, 10년, 15년 이렇게 바뀐 내용을 쭉 해놨고요.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요번에 21년 귀속 신고할 때는 2년치를 소급공제할 수 있죠. 그래서 20년, 19년 것까지 법인세 납부한 거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특법 8조에 사에 나와 있죠. 중소기업, 즉 개인이나 법인은 2월 결손금을 100% 공제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 법인은 60%다, 그런 얘기죠. 중소기업에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중소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법인들이죠. 다시 한번 보는데 중소기업의 정의는 법인세법에서
조특령 2조 걸 쓰도록 하게 돼 있죠. 조특법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법이니까 거의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동산업도 들어간다 이거죠. 부동산을 매매하는 부동산업도 이때는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이제 중소기업의 범위가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얘기한 법인세법 13조에 나오는 중소기업 굉장히 범위가 넓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조특법 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항에 나오는데 1항에 나오는 중소기업은 방금 본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이에요. 1항 첫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여기까지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이에요. 다시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은 그 밑에 내려오면 밑에서 한 8번째 줄이죠. 3항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고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한다. 이게 상당히 범위가 적어요. 그래서 그 밑에 좀 글자를 작게 워낙 많아서 글자를 작게 했는데 밑에서 5번째 줄 제조업 당연히 들어가겠죠. 진하게 한 것만 보도록 하죠. 건설업, 통신판매업 들어가고요. 물류산업,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많은 업종이 음식점업이 들어가죠. 그리고 정보통신업 들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인데 제외되는 것은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 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 보면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이것도 포함될 수 있다 얘기죠. 창업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그러니까 이쪽에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넣어준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전시산업, 컨벤션 산업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독일에 보면은 컨벤션 사업이 엄청 발전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1년 내내 전시산업이 운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업이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조특령 2조 중소기업의 범위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놨어요. 거기에서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법령을 앞에는 이제 줄여놨는데 여기는 좀 자세하게 냈어요. 그래서 소비성 서비스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소비성 서비스업이 뭐냐 이제 그것만 보면 되죠. 호텔업과 여관업은 안 된다. 근데 관광진흥법에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건 외국인들이 오는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주점업,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무도 춤추는 데죠. 춤추면서 술 마시고 뭐 하는 데죠. 그 다음에 단란주점, 여기까지 해당된다. 여기죠. 단란주점, 여기까지 해당된다.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의 차이는 단란주점에는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없죠. 종사원들이 없죠. 근데 유흥주점은 흥을 돋궈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유흥식점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없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세법의 중소기업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소비성 서비스업, 주로 이제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요것들을 호텔 여관업을 빼고 거의 다 해당된다. 부동산업도 해당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업종의 차이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끝에 보면은 창업중소기업에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은 50%를 세액을 공제해 주죠. 그것도 5년간 해주니까 5년간 세액을 50% 해주니까 엄청나게 큰 거죠. 그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은 지금까지 위에서 좀 아까 봤죠?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본 업종이고 특별세액 감면이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바로 아래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 업종이 달라요. 그래서 표시해놨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기장을 해야 되죠. 반드시 기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간편장부 대상자는 기장을 하지 않아도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죠. 자, 주특법 제7조에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인데 업종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만. 가의 작물재배업. 이것은 매장이 따로 없이 밭에서 직접 파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밭에서 직접 파는 거. 그럼 맨 끝에 보면은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에서 여객운송업, 출판업, 다음 줄에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리고 전문 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아까 같이 위에 창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영예술가는 제외되죠. 그리고 끝에 엔지니어링 사업, 엔지니어링 사업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물류산업, 그리고 끝에는 이제 터에 보면은 자동차 정비 공장 운영 사업 나오고, 의료기관 운영업이 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의원이나 뭐 이런 데도 해주는데 사실상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여기 왜 그러냐면은 수익금액, 즉 매출액 전체에서 건강보험 관련 수입이 80%가 넘어야 된다. 뭐 이건 가능하겠는데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치과 같은 경우는 80% 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일반 의원은 뭐 80% 이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이니까,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 한정되니까 비교적 적용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인력 공급 및 고용 활성업, 농업 노동자 공급업도 포함한다. 그리고 끝에 보면은 건물 및 산업 설비 청소업, 그리고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그리고 뭐 저 밑에 독서실 운영업은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주택 임대 관리업, 그리고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자동차 임대업인데 이것은 자동차 임대업은 전기자동차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별 의미는 없다고 봐요. 감면 비율 쭉 나오고요. 감면 비율은 30% 또는 10%, 수도권은 15%, 5% 이렇게 되죠. 그리고 좀 밑에 내려오면은 10년 이상을 계속 영업을 한 사람들은 종합소득 금액이 마찬가지로 1억 원 이하일 때, 또 성실사업자, 대부분 성실사업자는 해당되죠. 성실사업자 요건은 제일 중요한 게 매출액이 직전 2년에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뭐 그거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감면 비율을 다시 아까 얘기한 30%, 10% 뭐 이런 데서 그게 10%를 다시 더해준다. 30%면 33%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죠. 다음 보겠습니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밑에 네모에 나와 있는데, 밑에 네모에 보면은 소득세법 59조의 4에 관련 조항이 나오죠. 그 시간이 없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성실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용 계좌를 반드시 신고했어야 된다 이거죠. 사업용 계좌 신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가 오면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카드 등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거죠. 이걸 안 해놓으면은 특별세액 감면 받을 수가 없죠. 그 사업용 계좌 신고에 대해 나와 있고, 사업용 계좌에서는 주로 이제 사업과 관련돼서 송금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이제 성실사업자가 나왔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면은 조특법에 나오는데,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거죠. 사업자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것이 성실사업자다. 근데 대부분이 성실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된다. 해놨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 나오죠. 연평균 수입의 100분의 50%만 되면 된다. 그리고
2년 이상 했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제 3년 넘게 4년 전에 개업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21년도 걸 신고하는데 그 앞에 2년 동안이니까 19, 22니까 18년도에 개업한 사람만 해당되는 거죠. 18년도에 개업했으면 19, 20이 만 2년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넘어가죠. 3쪽에 넘어가겠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 아까 얘기했었죠. 폐업했어도 가능하다. 근데 신고하고 나서 경정 청구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신고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 이번에 2년까지 가능한데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 이거죠. 다음에 7번 최저한세를 잘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공제감면세액, 추가납세액에 잘 확인해 봐야 된다. 8번 의화자산 부채를 평가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선택했으면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선택했으면 5년간 의무 적용해야 되는 이거죠. 다음 중요한 거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 예전에 특별부가세라고 했는데 양도소득세에 준하는 세금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거죠. 세율은 20%짜리가 있고 비사업용 토지는 10%다 그런 얘기죠. 주택 별장, 입주권, 분양권 이건 해당합니다. 괄호에 보면 2018년 6월 18일 이후에 임대 등록 신청한 주택은 토지 등 양도차익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거죠. 다만 건설 임대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세율이 바뀌었죠. 20%로요. 근데 비사토는 그냥 10%로 남아있죠. 그 아울러서 이제 법인이 주택할 때 취득세율도 20년 8월 12일 그때부터는 세율이 12% 바뀌었는데 조정지역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12%다. 또 주택수가 뭐 하나냐 두 개냐에 상관없이 12%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2주택이면 3%인데 이것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인 경우나 또 3주택인 경우에는 6%죠. 그리고 이제 기본 공제가 없죠 아예. 그래서 맞바로 가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할 때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임대업을 예전에 많이 법인으로 많이 바꿨었죠. 뭐 다주택 피하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법인 전환 취득하면은 75% 감면 조항이 있는데 그걸 아예 없애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요거 비사토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법인도 유효하니까요.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요때 부동산 경기가 최악에 있었는데 요때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주택, 비사토, 별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죠. 그리고 법인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도 2020년 6월 17일 이전에 임대 등록 신청한 것들 물론 이제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은 아파트 이외의 것도 임대주택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합산 배제한다 그런 얘기죠. 종부세 합산 배제한다 이거죠. 중복되는데 20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신청한 것은 조정 지역만 합산 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다음 이제 가지격금이 많이 나오는데 10번 가지격금 관련해서 가지격금 인정이자는 반드시 다음해 12월 말까지 예금으로 은행 통장으로 회수해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그 빌려간 사람 보통 대표이사에 해당되는데 대표이사 개인 통장에서 넣어야 되죠. 원천징수 하지 않았어도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2020년도에 미수이자 계산한 것은 지난 벌써 결산했겠죠. 21년도 요번 회계연도 결산에 회수했어야 되는 거죠. 회수했어야 되고 2022년 2월 28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제출했죠. 당좌대출 이자율은 2016년 3월 17일 이후 대여금 발생분은 4.6%로 바뀌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할 때 당좌대출 이자율을 선택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가중평균 이자율을 할 수도 있는데 선택 연도 포함해서 3년간 의무 적용하게 돼 있죠. 이건 2010년 귀속법인세 신고분부터인데 요거 그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우측 하단에 나오나요? 예, 나오죠. 선택한 연도 포함해서 2년간은 무조건 해야 되죠. 또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했을 때 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는데 이게 뭐 이미 법인세 가지금 인정이자는 실제 원천징수 하지 않죠. 할 수가 없죠. 이미 소득세 신고가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거 폐업할 때나 또는 회사를 넘겼을 때 그 대표이사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가지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처리를 해야 되죠. 회수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상해 처분돼서 엄청난 세금이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수관계 법인이나 특수관계 개인 사업자에 대한 가지금은 상해 처분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해도 사업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상해 처분을 안 하죠. 어차피 그쪽 사업소득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11번 보도록 하죠. 내국법인에서 지급이자 손금 기속 시기가 중요하죠. 약정한 지급일에 준다 그런 얘기죠. 약정한 지급일에. 그러니까 실제 돈을 준나 되게 그날 주는데 약정한 지급일에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출을 1월 1일 날 딱 받으면 뭐 12월 말까지 되게 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중간에 이제 받을 때 그때 이제 발생은 했는데 회계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결산할 때 미지급이자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가령 12월 15일까지 이자를 냈다. 그러면 나머지 16일간 이자도 사실상은 지급만 안 했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계산한 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보도록 하죠. 거기 뭐 중요한 게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있는데 그거는 차입일에서부터 이자일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는 차입일에서 이자일 지급일이 1년이 넘는 경우는 미지급이자 계산할 때 손금 산입을 배제한다. 1년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이자를 천천히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한데 일단은 손금 불산입한다 이거죠. 손금 산입 계산했더라도 나중에 실제 돈 줄 때 그때 한다. 그건 너무 복잡해지죠. 여기서 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건설자금 이자 관련해서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데 요건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하고 일반 기업의 기준하고 다르죠. 그래서 맨 끝에 일반 기업의 기준은 선택적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회사에서 한번 정하면 계속 해야 되죠. 근데 대신은 했다 안 했다 하는 건 안 되죠. 했으면은 선택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재고자산도 포함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딱 정해놨죠. 법인세법에서는 일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형, 무형 고정자산만 건설자금 이자를 계상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해야 되냐면 그거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특정 차입금. 나는 이 무형자산, 이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할 때 특정한 차입금은 강제로 무조건 해야 되죠. 예, 무조건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차입금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의 기준과 다른 것은 거기에다가 유형, 무형, 고정자산, 법인세법은 유형, 무형, 고정자산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기업의 기준은 재고자산도 포함해서 할 수 있고 다 하고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계속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12번째 보겠습니다. 수정신고 그리고 기한 후 신고 시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를 했는데 세금을 납부 못할 수는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없어 또는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감면된다 그런 얘기죠. 납부를 못했어도. 근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뭐 그건 안 되는 거죠. 13.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이것은 2%죠. 이것은 이제 증명서류 수취 의무는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 수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재화와 재화죠.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인 경우에 증명서를 수취해야 되는 거고, 건당 3만 원 초과로 바뀌었죠. 2021년부터 건당 3만 원 초과로 바뀌었어요. 뭐 접대비도 3만 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규증빙은 뭐예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뭐 이것들을 얘기하죠. 정규증빙을 수취할 의무가 있는데 예외도 알고 있어야 되죠. 사업을 포괄 양수됐다. 금융보험 용역, 은행에다 이자 내는데 뭐 이거 현금 영수증 안 끊어주죠. 택시 요금이다. 뭐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받았다. 뭐 건설회사 뭐 현장 같은 데 들어 있을 수 있죠. 근데 개인은 뭐 사업자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이제 또 증명서류가 수취 못했을 때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면제되죠. 송금명세서. 그럼 어떤 경우에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느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이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이 사람은 뭐 정규증명을 받을 수가 없죠. 부동산 임대 용역을 받다. 건물 주인이 간이과세자다. 뭐 그러면 안 되겠고, 운송 용역 이런 것들은 뭐 늘상 일어나는 것 때문에 안 되고, 재활용 표적안 공급도 안 되고, 또 임가공 용역인데 이것은 이제 개인으로부터의 임가공 용역만 된다 이거죠. 개인으로부터의 임가공 용역. 81-4-7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뭐 해당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죠. 간이과세자 용역이죠. 뭐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것은 굳이 제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법령 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뭐 세금계산서 이런 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뭐 받을 수 있어도 안 받아도 되는 경우, 3만 원 이하는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되죠. 그냥 옛날에 그 영수증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옛날에는 보통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영수증이죠. 또 농어민이 작물 재배업을 한다든가, 아까 얘기했죠. 밭에서 그냥 매장을 따로 두지 않고 밭에서 직접 파는 거, 이런 것들 얘기했죠. 근데 법인은 안 되는 거죠. 그 농업법인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역. 근데 원천징수를 했어야 되죠. 사업소득 지급명세를 제출했어야 되는 거죠. 화물료 징수 용역. 기재부령이 정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아래쪽에 다시 나오죠. 다시 보도록 하면 아까 나왔던 거죠. 사업양도, 방송용역, 전기통신용역, 뭐 공매, 경매, 수용이 된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법인은 안 된다 이거죠. 주택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택시, 건물을 구입할 때 요게 조금 애매한데 여기 법규는 나와 있으니까 건물을 구입할 때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신고서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뭐 당연히 할 필요가 없겠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았다면 그건 뭐 이제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할 필요가 없는데 요건 좀 이상하네. 이게 계약서는 어차피 거민에서 다 국가에서 알 수 있는데 법조항은 그렇게 돼 있네요. 건물 괄호 보면은 건물만 사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토지도 같이 하는데 토지도 포함하는데 주택은 제외되는 걸로 바로 위에서 나왔었죠. 금융보험 용역, 항공기 항행 용역,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에 임차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죠. 간주임대료가 큰 경우 보증금이 뭐 10억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고, 바로 그 후에 보면은 직전 사업연도 수익금액이 30억. 요때 1년 미만이면 또 환산해야 되죠. 요 사람들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데, 작성해서 보관해도 되죠. 지출해버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음에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법인세법 시행령,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지출증명서류의 수치 보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 잘 보관해야 한다 그죠. 근데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겠죠.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나왔던 거는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 다시 자세하게 나온 겁니다. 예. 그 밑에 4쪽의 중간에 조그만 표 보도록 하죠. 정규 증빙 가산세 접대비와 관련해서 보면은 아까 3만원 초과는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는 정규 증빙 불비 가산세는 2%가 되고, 접대비 같은 경우는 가산세가 해당이 안 되겠죠. 비용을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송금물사에 하는 거니까. 카드는 증빙 불비 가산세 3만원 이상은 임직원 카드를 써도 된다 이거죠. 임직원 카드, 법인의 직원의 카드, 회사 카드가 아니었어도 접대비가 아닌 경우는 되죠. 근데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 카드를 써야 되죠. 접대비는. 그 접대비는 3만원 오른 것이 21년 1월 1일부터 올랐다 그런 얘기죠. 14번 업무용 수용차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되죠. 가입 기간, 가입을 늦게 했다면 그 기간을 나눠 가지고 손금 인정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것은 2016년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꽤 오래됐죠 벌써. 그리고 그때부터 취득한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죠. 8인승 이하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정액법으로 상각하게 돼 있죠. 정률법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또 강제 상각하게 돼 있어요. 강제 상각. 원래 이제 감가상각은 대전제가 대원칙이 의무상각인데 요거는 예외로 해서 강제 상각이 돼 있죠. 또 업무용 수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해야 되겠고, 감가상각이나 또 뭐 처분 손실했을 때는 다 각각 감가상각도 800만원 한도만 되죠. 그러니까 총 한도가 2020년부터 1,500으로 늘었지만은 감가상각은 800으로 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감가상각 한도 따로 계산하고 나머지 비용 1,500까지 하는 거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그렇게 하고, 16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아직도 있다. 그런데 세율은 바뀌었죠. 감면 세율은. 17번 특별회비나 임의단체회비는 비용으로 인정 안 되죠. 무조건. 그래서 손금물사임 하게 되죠. 예전에는 오래전에 비용 인정한 적이 있었죠. 18번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적용.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중소기업 그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 봤었는데, 그 중소기업 범위에서 어디에 쓰느냐 주로 주식 양도할 때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율이 확 달라지죠. 뭐 또 최대주주 할증평가할 때도 있고, 또 가산세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좀 심하긴 한데, 뭐 어쨌든 중소기업은 5천만 원 한도로 종목별로 항목별로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으니까 중소기업 범위는 중요하죠. 정부와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또 8번에 보면은 회계감사할 때 주로 많이 활용되는데, 일반 기업의 기준에서 중소기업 처리 특례가 있죠. 처리 특례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번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성실시공 확인 제도. 2018년도부터 적용되는데 주로 부동산 임대업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가족
가족 부동산 임대업은 되게 가족들이 하죠. 예. 근데 이제 지분율이 50% 초과할 경우에 50% 이상이 아니고 초과할 경우에만 하는 거고, 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해당 안 되는 거죠. 상시 근로자. 그 차이가 있는데, 요게 뭐 조만한 부동산 임대업에 다 상시 근로자 5명. 그러니까 근로자요. 근로자가 5명 넘기가 어렵죠. 이상이 되기가 어렵죠. 예. 그래서 이분들은 4월 달에 신고하는 거죠. 4월까지. 뭐 3월 달에 신고해도 상관없지만은 4월까지 신고하는 거고, 그렇게 됐죠. 또 이분들은 거기 업무용 수용차 운행기록부를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지만은 안 하면 마찬가지로 월할 계산하고, 총 비용 한도는 500만 원 한도고, 또 확 줄어들죠. 1,500에서 500으로 줄죠. 감가상각도 400 한도로 줄고,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일반 법인 50% 이렇게 됐죠. 그리고 중요한 건 2022년 귀속,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2021 귀속이니까 이때는 이제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앞으로는 가산세를 1% 내야 된다. 20번 넘어가고, 21번 개인 감정평가사도 2019년 2월 12일부터는 감정평가를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22번, 아까 해외 부동산도 나왔었는데,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매월 말일날 잔액이 하루라도 5억을 넘었으면은 2021년 보유를 신고해야 되는데 6월 말까지 신고해야 되죠. 안 하면 가산세 엄청나죠. 23번 부동산 매매업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같이 알아둘 것은 개인이 상가를 져서 판다. 그러면은 자산 양도 차익 예정 신고를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아니면 가산세가 20%. 엄청난 거죠. 예정 신고를 하고 다시 또 확정 신고할 때 비교과세로 또 신고하게 하면서 기납부수익으로 공개하죠. 24번 장애인 고용부담금. 요거는 이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게 돼 있는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대신 돈으로 낸다. 그런데 그것은 벌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시킨다, 그런 얘기죠. 또 당좌거래 정지를 어디서 조회할 거냐? 조회는 금융결제원에 가면 되는데 당좌거래 정지 조회 오른쪽에 빠른 서비스에 나온다. 또 부도금 확인은 다다다 유노트.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번 보죠. 우리가 뭐 수정신고나 뭐 세무조사로 인해서 인정상여 받은 것은 그거에 대해서 신고 납부 불성실 가능성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근로소득공제도 적용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적용하고, 대신 이거는 반기 납부는 안 되고 바로 신고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런 얘기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보겠습니다.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중간배당금이 나올 때 약간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기도 하는데, 중간배당금은 당해연도 사업연도에 가령 21년도에 중간배당금을 줬다. 그러면 2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21년도에. 그런 얘기고, 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죠. 배당을 한다거나 할 때는 그것은 이제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 거죠. 다음 연도에. 재무제표에는 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 계정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은 재무상태표에서 그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고 결손금 처리계산서로 이제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죠. 30번 관계기업인데 뭐 별 중요하지 않으니까. 31번 분납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물론 1,000만 원 넘어야 되겠죠. 1,000 초과 금액을 분납하는 것이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50% 미만. 네가 할 때 뭐 가령 가능하면 100만 원 단위로 끊는 게 좋겠죠. 일단 내는 금액이 더 많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법인은 1개월이고 중소기업, 이건 법인세법상의 중소기업이죠. 2개월 분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법인세는 아무리 지방 법인세, 지방소득세 이것은 아무리 많아도 분납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접대비 한도액은 3,600. 이건 범위가 넓은 거죠. 법인세법상 중소기업. 그러니까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가 3,600이다 그런 얘기죠. 또 회수구일 2년 경과, 이거는 많이 했던 거죠. 예상매출금 대손 상각. 요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중소기업만. 분납기한 2개월 금방 나온 것. 이것도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 이것이 뭐 어떤 것이 중요하냐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죠. 정의 다시 한번 봤고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 이것도 이제 30억인데 이것은 직전 수익 금액을 환산해서 30억 이상이면은 제출한다. 이게 좀 완화된 거죠. 전에는 20억 이상이었어요. 제출 의무는 없는데 작성 보관해야 되는데 그냥 제출해버리는 게 편하다 이거죠. 나중에 찾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요 관련된 것은 아까 13번 지출증명서류를 보시면 같이 보면 되겠어요. 34번 중소기업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은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죠. 우리가 경영청구도 하고 그랬었죠. 이것은 부가세는 경영청구가 가능한데 법인세에서는 경영청구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법인세법상에는 결산조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반영했어야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뭐 잉여금이나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마지막 줄 끝에 보면 그런 그 2년 경과 예상매출금과 달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들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은 소멸신고가 완성된 것은 결산조정이 아니라 세무조정으로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세무조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재무제표 표시가 자산이 너무 또는 뭐 잉여금이 너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 대출에 문제가 됐을 때 소멸시효 완성된 거는 결산 반영할 건지 세무조정으로 반영할 건지를 꼭 고민해야 되죠. 다음 쪽 보겠습니다. 아직도 두 쪽이 남아있네요. 더 빨리 하도록 하죠. 35쪽 즉시상각. 금형은 제외됐죠. 2020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거기 각종 보면은 취득금액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미만 즉시상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600만원까지도 수선비로 지출된 거죠. 여기 바로 위에 보면 수선비로 지출된 것이 600만원 미만이다. 이런 것들은 뭐 비용으로 제출할 수 있다 얘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즉시상각 해버리면은 중소기업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음 36번 감면사업이 나오는데,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의 수익에서 영업의 수익 이것들은 대부분 감면소득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감면소득 계산할 때 빼고 세금 계산해야 돼요. 배당금이나 뭐 고정자산 처분이익, 수입이자 등은 개별 입금이니까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이월결손금이나 비과세 소득 뭐 이런 것들도 소득 금액에 따라서 비례 배분해야 되는 거죠. 37번 각종 세액공제에서 뭐 연구소가 취소되거나 정부 출연금 또 연구인력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전에는 퇴직금이나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보험료를 연구인력개발비로 넣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빠진 지가 꽤 됐으니까 얘들은 제외하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38번 보도록 하죠.
내일 채용 공제에서 지출되는 금액은 인력 개발비로 해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뭐 근로자도 나중에 그것이 내일 채용 공제를 받을 때 소득세도 50% 감면되는 거고요. 39.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아까 두 번째 쪽에 열째 줄에 잘 나와 있죠. 근데 감면 한도는 뭐 1억이죠. 보통 1억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도가 있다. 근데 이는 근로자가 감소했으면 감소한 1인당 500만 원 한도 축소한 조항이 있다.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좋은 것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과 중복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가지가 중복공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만 추제한세를 적용해야 되고 제공하고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2월 공제는 안 되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확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업종이 맞나 안 맞나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쪽하고 두 번째 쪽에 나오는 그 업종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각종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원래는 감가상각은 의무상각이었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런 감면이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한 걸로 보고 계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처분했을 때 그만큼 손금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 공제 받을 때는 감가상각을 안 한 걸로 해서 많이 받고 나중에 또 팔았을 때 또 양도차익을 적게 발생시키면 안 되니까요. 40쪽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소기업 감면, 또 추제한세 적용해야 되고 농축세는 없다 이거죠. 해당 업종을 확인해야 되고 현행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신규 폐업했을 때 매출액은 연환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현재 제조업 등은 뭐 업종별로 따라서 120억까지가 있고 건설업 80억, 도소매업, 출판업은 50억인데 50억 넘는데도 뭐 꽤 있죠. 대부분 안 되겠지만 부동산업 30억, 서비스업 10억 내지 50억, 음식업 등 10억 이렇게 되죠. 41번 우리가 이제 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여러 가지가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그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놨죠. 그래서 순서가 첫 번째는 세액 감면이나 면제를 먼저 받고 쭉 해서 세 번째는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 공제를 좀 늦게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2월 시켜놓으면 다음에 받을 수 있으니까요. 42번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있다. 공제기간은 2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첫 해에 받고 2년에 받고 그런 게 있죠. 43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나와 있는데 인하액의 70%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1억 1초가 되면 50%만 해준다 그런 얘기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되죠. 그렇죠.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임대는 해당이 안 되죠. 가능하면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쪽 보도록 하죠. 44쪽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이것은 이제 19년도부터 신설되어 있는데 지금도 뭐 경쟁 청구가 가능한 거니까요. 근데 이것이 3개연도를 적용받는 거죠. 19년도. 그 해에 늘어났다 그러면 그 해 플러스 3개연도. 또 그 다음에 늘어났으면 그것도 또 그 해 플러스 해서 3개연도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금액이 적지 않고 다만 인원이 줄어들면은 나중에 추징되는데 그때 추징할 때는
그때 추가 납부, 자진 알아서 납부해야 되겠죠. 가산세는 없다. 그런 얘기죠. 이자 상당에 대한 가산세는 없다. 나머지는 읽어보도록 하고. 45. 정규직 전환세액공제가 있고, 46. 통합투자세액공제. 이것이 작년부터 10%로 바뀌었죠. 그래서 상당히 유리해졌는데, 여기도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시켜 그렇네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오피스텔 포함해서 이것도 통합투자세액 공제에 적용된다. 다만 토지는 당연히 제외해야 되겠죠. 47번 세액공제 2월 공제가 10년으로 늘어났다. 요번에도 적용하는데 2월 공제 뭔데 오래된 것부터 공제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두고두고 공제받으니까. 428번 중소기업 접대비 3,600으로 바뀌었고, 49번 50번 손금이 인정되냐 안 되냐 약간 이제 헷갈리는 것들을 몇 가지 더 적어놨는데, 산재보상보험료 연체금, 전기납부 지연 연체 가산금, 국공유지 사용료 납부 지연으로 하는 연체료, 이런 것들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51번 경력 단절 여성 고용기업 세액공제가 나와 있고, 이것도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기타 주의사항은 잘 읽어봐야 되겠네요. 거기 보면은 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세액 감면을 받아야 되고, 그 법인이 과연 창업 여부는 우리가 업종이 있는데, 업종은 같이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 업종 구분이 있는데, 중분류에 해당되는, 가령 그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식과 일식 정도, 한식과 뭐 양식, 한식과 일식 두 분류. 한식을 하다가 뭐 가령 뭐 이탈리안 피자 가게로 그쪽을 한다는 거하고, 또 패스트푸드 3분류로 나누죠. 근데 뭐 치킨집을 하다가 곰탕집을 한다. 이거는 한식집에서 한식집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창업이 안 돼요. 근데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창업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53번 결산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야 되고, 회사에다가 주주명부를 다시 요청해야 되죠. 그리고 각종 원천징수에 대한 영수증을 회사에서 받아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각종 계약서, 또 회사에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또 은행에다가 원리금 상환 내역서, 또 뭐 캐피탈에서 많이 돈을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죠. 캐피탈 관련해서 상환 스케줄을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대개 이제 배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들을 확인해서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죠. 8쪽으로 넘어가죠. 보험 관련 서류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축성인지 소멸되는 보장성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고, 기업부설연구서와 뭐 관련된 인정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54번 감면이 배제되는지 확인하자. 아까 거기도 보면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또 현금 영수증에 보통 뭐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늦게 가입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55번에는 아까 그 중복 적용하는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업종별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물류업이 추가되어 있네요. 10명까지가 되죠. 이건 인원을 많이 필요하는 업종이죠. 그리고 기타 업종은 5명 이하인가 미만인가요? 명확하지 않네요. 다음에 56번
외부 조정 보겠습니다. 외부 조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에 안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신고가 되죠. 무신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다 외부 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외부 조정 대상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환산해서 70억 이상인 사람은 외부 조정 무조건 해야 되고, 외부 감사법인 또 뭐 설립한 지 2년 미만 되는 법인 이런 것들이죠. 네. 여기까지 해서 법인세 기장과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살펴봤죠. 구체적인 내용은 요 속에 읽어봐도 나오지만은 각자 그 법인세 신고 안내책을 요걸 기반으로 해서 더 찾아봐야 되겠죠. 자료를 제공해 주신 한국국민회계사 감사반연합회에 감사드립니다.